즉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이 그냥 멍청해서 여길 내준 게 아니라 손흥민이 한 차례 레길론에게 넘긴다는 선택을 비롯한 토트넘의 플레이가 여길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두 골 모두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서 MOM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는 자책골로 얻어 걸린 거고 하나는 레길론이 떠먹여준 건데 뭐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이 전술과 함께 득점 장면에서 나타난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토트넘이 첫 번째 득점을 터뜨린 장면이에요. 세세한 분석에 앞서 먼저 흘러간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 건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레길론에게 짧게 넘겨주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레길론에겐 아무도 붙어있질 않죠. 이건 모우라가 슬쩍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네 둘을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좁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볼을 받은 레길론은 다시 손흥민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그러자 은베모가 다시금 손흥민을 막으러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죠. 전문 수비수도 막기 힘든데 공격수인 은베모의 수비 스킬로는 손흥민을 완벽히 막아내기란 힘들었어요. 손흥민이 가볍게 툭 치고 간 다음에 크로스 투입까지 성공했고 이게 그대로 상대의 자책골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넣어줬던 것이 크게 작용했어요. 골키퍼가 함부로 튀어나오기엔 애매했는데요. 만약 함부로 나왔다가 펀칭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골문이 텅텅 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센터백이 상대 진영으로 볼을 걷어내기도 어려웠어요. 볼이 자기들보다 뒤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설령 수비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코너킥을 내줄 가능성이 높았죠. 따라서 이 장면은 상대의 자책골로 기록됐긴 했지만 1대1 정도는 가볍게 제껴낼 수 있는 손흥민의 드리블 실력과 상대가 대처하기 어려운 루트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는 킥 능력이 그 자책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 센터백과 수비 사이의 공간을 노렸다곤 하지만 애초에 여길 내주질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얘들이 삽질한 거네.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보죠. 코너킥을 처리할 때 브렌트포드 수비진의 위치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 에어리어 내부에 오밀조밀 모여있죠.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이 공간을 노려봤자 골키퍼가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엔 한 이쯤에 떨어뜨리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손흥민은 뒤에 레길론에게 넘기는 걸 선택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길론은 너무 많은 공간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은 얘를 막으러 앞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흥민에게 볼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죠? 아까는 골 에어리어 내부에 있던 수비진들이 지금은 다 바깥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즉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이 그냥 멍청해서 여길 내준 게 아니라 손흥민이 한 차례 레길론에게 넘긴다는 선택을 비롯한 토트넘의 플레이가 여길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기에 손흥민의 움직임은 골키퍼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초의 코너킥을 진행할 때 골키퍼의 위치는 중앙 부근이었어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레길론 기준 파포스트에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손흥민이 직접 볼을 몰고 오면서 은베모의 수비가 뚫릴 것 같기 시작하니까 점점 골키퍼의 위치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이 여기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침투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만약 여기쯤에서 직접 슈팅을 때린다면 니어포스트 쪽이나 골키퍼의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골키퍼 입장에선 슈팅 각도를 좁힐 필요가 있었어요. 크로스가 투입되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자책골에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꽤나 여기저기에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냥 운 좋게 자책골로 얻어 걸렸네 같은 평가는 가당치 않겠죠. 자, 다음은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직접 득점을 해냈는데요. 레길론이 넘긴 볼을 그대로 손흥민이 갖다 대면서 이뤄졌습니다. 레길론의 패스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주워 먹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진짜 딱 이 장면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한 판단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날 토트넘의 공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산체스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볼을 줄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브렌트포드는 수비 시에 5-3-2처럼 위치했는데요. 브렌트포드가 최전방에 2명을 둔 반면 토트넘은 최후방에 3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산체스가 직접 전진한다면 투톱으로 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산체스는 그런 식의 역할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선수예요. 로메로라면 더 전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산체스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건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 무리하게 우측으로 직접 전진을 하기보단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곤 했습니다. 호이비에르도 지금 뒤로 손짓하고 있죠. 까불지 말고 뒤로 돌리란 뜻이에요. 산체스가 다이어에게 볼을 투입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건 호이비와 데이비스의 움직임인데요. 호이비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센터백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중앙에 있어봤자 이미 브렌트포드가 대비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호이비가 볼을 받기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전개하냐? 호이비가 센터백 자리를 맡아준다는 건 데이비스가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렇게 앞으로 직접 전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이어는 여기에서 롱패스를 보내기를 선택했지만 사실 호이비를 거쳐서 이렇게 데이비스를 통해 전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토트넘은 이날 굳이 숫자가 부족한 중앙보다 측면 위주로 전개를 꾀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좌측면 전개 빈도가 높게 나타났죠. 데이비스의 측면 전진이 활발하다는 것은 레길론이 대놓고 앞에서 윙어처럼 활동하기가 편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막히긴 했지만 다이어가 롱패스를 보낸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구도 아까 득점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손흥민 자리에 케인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중요한 건 레길론은 전술적으로 이렇게 윙어처럼 활동하게끔 지시를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럼 손흥민은 어땠을까요? 손흥민은 모우라와 함께 두 명의 공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측면은 레길론이 맡아주니까 그보다 중앙에 위치하게 됐죠.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넘버 10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딱 그에 맞는 위치이긴 했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한 차례 다룬 바 있는 내용이죠.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연계와 패스에 치중하는 그런 공미는 아니었어요. 보다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케인에게 볼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케인이 볼을 받으러 가자 중앙 센터백인 얀손이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볼을 받고 다시 찔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케인은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소유한 다음 측면에서 냅다 달리고 있는 레길론의 앞으로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덕분에 순식간에 상대 박스 앞까지 볼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록 막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톱인 케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공미인 손흥민과 모우라가 톱 위치에 보이고 있죠. 따라서 손흥민은 이날 케인에게 중앙 센터백이 끌려 나오면 최전방 공격수처럼 직접 침투해 득점까지 노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모우라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좌측에서의 공격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날 선수 평균 위치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케인이나 모우라에 비해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측면 윙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평균 위치를 기록하는 걸 상당히 자주 봤어요. 바로 리버풀이 보통 이런 식의 평균 위치를 보이곤 하는데요. 그 대상은 리그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살라입니다. 비록 살라와 손흥민이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둘 모두 비슷한 평균 위치를 보인 데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습이나 롱패스 등 공격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팀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침투에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자, 손흥민의 골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레길론이 이미 좌측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는 점과 손흥민이 가장 최전방에 있다는 점, 아까의 배경을 돌이켜보면 이 구도 자체가 콘테 감독이 구상한 그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케인은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좌측에 이미 레길론이 뛰고 있을 거다. 그런 점들이 전술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손흥민이 득점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레길론의 패스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든 콘테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있었다는 점과 손흥민과 레길론이 그에 맞춰서 자신들의 역할을 100% 수행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레길론이 혼자 슈퍼플레이로 손흥민에게 떠먹여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도록 감독이 그림을 그렸고 손흥민과 레길론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선수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